사실 5분 동안 사실 긴 내용도 아니고 짧은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안다. 안철수 나오면 죽는다. 그렇게 전해라. 이게 짧은 얘기를 5분, 6분 동안 계속해서 반복, 고성으로 반복을 한다는 게 잘 우선 납득이 가진 않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제가 금태섭 변호사라면 우선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누군가 야, 너 저기 나오면 죽어, 다 죽어, 이렇게 큰 소리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도리어 지금 이제 친구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리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협박이 더 협박의 효과가 더 증폭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지금 정중길 전 위원하고 금태섭 변호사하고 뭐 대학 동기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이용해서 협박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보면 정중길 위원은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공보위원으로 정식으로 임명된 사람이고,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원장의 사실상 대변인격으로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원장의 귀에 들어가게끔, 안철수 원장에게 이야기가 들어가게끔 금태섭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변호사가 사실 키도 좀 크고 뭐 눈도 부리부리하게 생기고, 이게 뭐 누가 뭐 고성 좀 지른다고 해서 거의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뭐 이럴 사람은 아닌데, 이게 지금 처음에 프레스 클럽에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 할 때 협박이라는 말을 딱 쓰는 걸 보고, 과연 어떻게 얘기해서 협박이라고 했을까 되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또는 친구였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그런 식으로 뭐 한 5분여 동안 같은 얘기를 이렇게 고성으로 반복했다면 참 기분도 나쁘고, 안철수에 대한 협박이라기보다도 우선 자기가 협박당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 정중길이 개인 금태섭 변호사에게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말 수도 있는 거죠. 친구들끼리 이 이야기나 사회 공론은 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정중길 씨가 박근혜 캠프 공보위원이었고, 금태섭 변호사는 안철수 원장의 대외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말하자면 대변인 격이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우리가 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개인이 조사가 아니라 공보위원이 조사를 했다는 건 조직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중길 씨는 검사 시절, 특수부 검사 시절에 안철수와 관련된 수사를 했던 거고, 그 이전에 최근에 드러났지만은 후배 검사에게 안철수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물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중길 씨가 공보위원으로, 박근혜 후보의 공보위원으로 된 가장 유력한 설은 안철수와 관련된 수사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격수로 데리고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변호사는 이거는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조직적 차원에서 안철수 원장을 뒷조사하고 협박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직선거법에 선거자유방해죄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 협박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것, 이거는 선거자유방해죄는 굉장히 중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500만 원 이상 벌금이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네. 근데 정중길 씨가 택시를 타서 뭐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를 택시가사가 들은 게 사실이라고 치고, 근데 그 전화가 금태섭 변호사가 받은 전화인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딱 그때 그 통화와 그 택시기사가 들은 통화, 금태섭 씨가 받았다는 통화하고 택시기사가 들은 통화하고 그게 같은 통화인지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내용 자체가 네, 금태섭 변호사나 뭐 정준길 씨가 했던 내용과 근데 같은 얘기를 다른 통화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대 네, 그 시간 그 무렵에 네. 전화를 했다는 사람은 정준길 씨와 금태섭 변호사가 다 일치를 해요. 내용도 일치하고 있으니까. 자, 택시 기사는 그 부분은 아마 다툼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고 지금 하나는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정준길 씨가 택시를 타지 않았다고 했는데 택시 기사가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친구론은 다 깨지는 겁니다. 어제 사실은 종편에서 정준길 씨가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직전에 택시 기사가 그 인터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해서 사건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어쨌든 정준길 씨는 이에 대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하여튼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증언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 차를 모는 게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친구론하고는 좀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택시 타다가 친구한테도 전화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차 몰고 간다 친구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니까. 누가 이제 거짓말을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택시 같은 경우 그 택시가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운행 기록이 있고 그 운행 기록을 봐서 이제 정확한 시간을 우리 지금 택시 기사는 7시 40 몇 분에서 50 몇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블랙박스에서도 운행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택시를 타지 않았다는 것을 정준길 씨가 이제는 단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통신사실 확인 자료, 즉 말하자면 발신지 기지국하고 운행 기록하고 대조해버리면 이제는 누가 거짓말한지 알 수 있죠. 정준길 씨가 정준길 씨 전화에 통신사실 확인자, 그러니까 기지국 자료, 그거와 운행 기록하고 일치돼 버리면 택시를 탄 거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정준길 씨가 거짓말하면 지금까지 친구 사이에 조언이었다는 이야기도 다 신빙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공은 정준길 씨에게 던져져 있는데 정준길 씨가 대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참 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청도 있었습니다. 지난 그 2주 안에. 그러니까 과거의 감청이 이제 제각된 사례가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변호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시죠. 우선 2주 동안에 또 핫 이슈로 떠오른 것이 MBC 측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이나 블로그, 또 직원들 가족들 이메일 블로그까지 다 감청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슈가 터졌을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으셨죠.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같이 뭐 이 중요한 기술을 다루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사 컴퓨터에서는 어떤 파일이 나가는지, 그 회사 서버에서 어떤 자료가 다운되는지, 또 어떤 메일이 주고받아지는지, 회사 컴퓨터에서 뭐 심지어는 이제 사적인 뭐 채팅이라고 할지라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한다면은 다 기록이 되도록 그런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산업 스파이도 막고 이제 기술 보안을 위해서 이제 당연히 하는 거고, MBC에서도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고,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MBC와 이 다른 그 회사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MBC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직원들 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직원이 뭐 회사 컴퓨터로 뭐 친구랑 회사 밖에 친구랑 채팅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삼성전자 직원은 자기가 이 채팅 기록도 회사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그 내용에 제한을 두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직원들, MBC 직원들은 그걸 전혀 모르니까 뭐 자기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그 회사 컴퓨터를 사용 하는 한 회사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통신 내용이 회사의 어떤 다른 서버에 기록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통신을 하는 사람 모르게 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거.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렇죠. 그 처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바로 감청입니다. 이게, 이게 불법 감청이죠. 불법 감청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거나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장도 슈퍼 영장이 필요합니다. 예. 그 일반 형사소송법의 영장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요구하는 영장 필요하고요. 그러면 하나 궁금한데요. 이게 보통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부분에 동의를 받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동의는 뭐 매번 동의가 아니라 사전 동의 그렇죠. 미리 동의서를 받아 놓는 건가요? 그렇죠. 직원들한테 미리 특히 인베스트먼트 뱅킹 펌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증권회사 이런 데서는 전화로 뭐 10억 주식을 샀냐 안 샀냐 어떻게 주문을 했냐 이거 가지고 나중에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녹음을 한다는 것을 직원도 알고 고객도 알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없는 건데 여기서는 직원들 몰래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회사 컴퓨터에서 들고 나는 통신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회사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컴퓨터, 그러니까 회사 서버에 접속한다는 건 이제 업무용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직원이어야 되겠죠. 직원이 집 컴퓨터를 가지고 회사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직원 모르게 그 집 컴퓨터에 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그럼 집 컴퓨터로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통신을 채팅이 됐든 사적인 트위터가 됐든 그거를 또 다른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사람과 업무와 관련 없이 하는 것도 전부 다 기록이 돼서 MBC 회사의 어떤 저장소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을 완전 발가벗겨 버리는 거네.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를 이제 가족이 쓰게 되면 친구. 가족들, 그렇죠. 그 MBC 자기 부모님들이 MBC에 있는 애들의 친구 들의 이 통신 비밀까지 전부 다 지금 침해가 된 겁니다. 이거 엄청난 범죄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징역 10년까지. 그게 그러면 예컨대 제가 MBC 기자나 MBC PD하고 이메일 주고받았다 이러면 저희 사생활도 다 고스란히 노출되겠네요. 지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지금 MBC 직원 이게 지금 깔린 지 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은 원래 보안 프로그램이고 이 나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트로이 목마 트로이안 바이러스를 이제 잡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트로이컷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러니까 트로이컷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걸 켜놓으면은 그 컴퓨터에서 들고 나는 모든 그 통신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저도 트로이컷 제 컴퓨터에 깔아놓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깔아놔서 제 컴퓨터에서 제가 뭘 주고받았는지 이런 기록을 제가 한번 보면 제가 나중에 뭐 일기를 쓴다라거나 제 자서전을 쓴다거나 어떤 통신을 했는지 쭉 저한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건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MBC에서 직원들 모르게 직원들 컴퓨터에 강제로 했기 때문에 이게 감청이 되는 겁니다. 그 MBC 직원들, 특히 노조원들은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겠는데요. 고소 혹시 하셨나요? 아마 고발하셨을 겁니다. 고발하신 걸로 제가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되고
정통법이라 그러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뭐 정보보호에 관한 법. 법률 위반이고 형법상 비밀 뭐 누설 뭐 이런 거 누설죄도 되겠네요. 뭐 여러 가지 겹쳐 있는데 저는 딴 건 모르겠고요. 감청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상당히 그 뭐 파괴력 있는 사건 같은데 하여튼 수사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방송사 측에서는 그 다른 방송사에도 이런 보안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송사는 직원들 동의하에 하고 있죠. MBC는 동의하고 있지 동의 얻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감청이 되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보시는 분들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만 확인하고 이 문제는 마무리 짓죠. 이게 김재철 사장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가요? 없었고 다들 지금 파업을 말하자면 파업하는 노조들 탄압용으로 이 프로그램을 깐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노조에서 가장 이렇게 유력한 그 추측은 뭐냐면 이 법인카드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이제 샅샅이 다 알려져서 그렇죠. 횡령을 고발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내부자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이제 누가 빼돌렸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깐 것이 아니냐라는 그 추측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MBC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어제인가 어제인가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주경복 당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분인데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7년치 이메일 수사를 한 것 이것이 문제로 해서 그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가 났죠. 이게 참 여러모로 지금 엮이게 됐는데 금태섭 변호사가 또 선뜻 무료 변론을 작성을 해서 2년 전에 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기획해서 제기했던 소송입니다. 그게 이제 법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서 공판을 여러 번 한 후에 선고가 났습니다. 선고의 내용은 뭐냐면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한 것은 그거는 맞는데 그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7년치 그러니까 선거 이전, 그러니까 수사 이전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때는 주경복 씨가 선거에 출마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잠깐만.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그렇습니까?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그리고 이 말하자면 선거에 출마를 한부터 공소시효 때까지 선거일부터 6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출마하기 전에 출마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선거법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6개월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수사에. 그 이외에는 수사에 아무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7년 동안 이메일을 뒤졌다는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영장이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정이 안 됐던 모양이죠. 영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장은 기간은 표시를 안 했던 아니요, 기간은 표시가 돼 있는데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메일만을 열어보라. 만을 압수수색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검찰에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 그 다음 메일이었는데요. 그 메일들을 이렇게 그 시간 특정을 해서 선거 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좁혀서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있는 메일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7년이 된 겁니다. 아. 예, 7년이라고 특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계정에 있는 메일을 이제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그 말하자면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한 것이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떤 논리로 위법하다고 한 겁니까? 불법적으로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에는 틀림없이 이 범죄 수사와 관련된 메일만 압수수색하라고 했는데 네. 관련 없는 7년치 메일을 전부 다 압수수색하면서 과잉 집행이다. 그렇습니다. 과잉 예, 집행이다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주경복 주경복 교수는 이게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알았던 건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네.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형사재판 받으면서 공판에 나가 보니까 갑자기 검찰이 어떤 자기 이메일을 주경복 씨 이메일 증거 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태섭 변호사하고 처음에 그 소송 제기를 그 소송을 기획할 때는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부분은 감청하면서 국가기관이 너 감청하고 있다 알려주면 그게 감청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압수수색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알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알려줘야 되고 왜냐면 압수수색 당시에도 맞습니다. 그 입회 당사자가 참여권이 보장돼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그 121조인가요? 거기에 그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권이 보장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메일 압수수색처럼 그 제3자,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내 메일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실제 이메일 압수수색하게 되면 제 사생활이 침해되는 건데 저한테는 안 알려주고 검찰에서는 여태까지 아니 저기 알려줬으니까 다음 쪽에서 압수수색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통지 의무 다 충족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SNS와 관련된 압수수색 부분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도 그 BBK 관련 그 정봉주 의원은 수사와 관련해서 깜짝 놀랐던 게인데 그 민주당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 캠프의 이메일이 전 이메일 그 다음에 메신저 이런 것들이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민주당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를 핑계로 모든 정보는 사생활 정보를 다 받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영장을 가지고 했겠지만 그러면 영장 집행할 때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 그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집행권에 참여권이 있고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좀 뭐 제대로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공론화 시켜서 바로 잡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에서도 틀림없이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메일은 뭐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긴급을 요하는 때라는 그 예외가 적용이 돼서 통지를 안 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때라고 할지라도 그 긴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메일 서비스 업자한테 지우지 않도록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긴급 요하는 때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메일 압수수색할 때는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라고는 판시했습니다. 판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시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검찰이 그게 과실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검찰이 돈 낼 필요는 없다. 요 정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검찰이 이메일 압수수색하면 압수수색과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그때 이 이메일 본인이 쓰시는 그 이메일 그 서비스 운영자 다음이 됐든 NHN이 됐든 이런 곳에 그때 물어보시면은 이제 알려줄 거거든요. 압수수색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그렇고 근데 이게 주 교수는 7년 동안 개인 사생활이 다 침해돼 있었는데 메일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제한을 했다는데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7년간 교수의 7년간의 사생활이 다 침해됐는데 손해배상액이 700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그죠? 뭐 저희 나라 위자료, 네. 그러니까 손배소 제도가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면이 특히 있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국가기관,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그 불법행위가 성립할 때는 좀 징벌적 의미에서 그 상당한 액수를 부과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개인 공무원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7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영장에 범죄 사실 관련된 정보만 압수수색하라고 했는데, 아니 검찰 입장에서는 메일이라는 게 그 메일 열어보기 전에는 범죄 사실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냐? 그럼 결국에는 다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뭐 저는 제 논문에서 이 정보의 불투명성이다라고 해가지고, 정보라는 게 외관이 없어가지고 외관만 봐가지고 이게 범죄 관련성이 있겠다 없겠다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입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그 비례대표 수사와 관련 서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실랭이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검찰에 갖고 가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제기해서 못 갖고 가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불법 행위에 그 말하자면 증거도 확보할 수 있는 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런 이 정보 압수수색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외국에서도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어로 제한을 한다라거나, 그래서 이 이메일 중에 이런 검색어를 넣어서 뜨는 것들만 하라거나,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치들을 하나도 안 취했다고 해서 지금 손해배상이 나오게 됩니다. 잠시 이게 뭐 저 시청자들이 질문이 와서 질문 좀 그 택시 운전 기사가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요. 택시 운전 기사는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 기사는 정준길 씨가 어떻게 해명하느냐를 본 이후에 필요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를 일단 또 오늘 요거 좀 속보로 들어온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뉴시스에서 그 경찰이 이제 안철수 씨 룸사롱 출입에 관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특종을 전에 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경찰이 자신들은 그런 적 없는데 그런 보도를 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해서 언론 중재를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는 안철수 룸사롱 조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뉴시스에서 최근에 그 사정당국 고위 사정당국 오늘 금일 아마 녹취록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기에 사정당국이라는 것은 하여튼 고위직, 굉장히 고위직인데 아마 이름과 직위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 언론 기관에서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를 안 했는데 그 내용은 작년 초에 룸사롱에 대해서 안철수 원장이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마담과 뭐 사귀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서 추적을 해본 적이 있다는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 상당 기간 쫓아다니고, 또 이른바 새끼 마담에 대해서도 뭐 알고 그 사람이 어디 있는 행방도 추적하고 이랬는데 실제 별 성과가 없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언론기관이 공개한 것은 경찰이 뒷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밝히고 스스로와 뭐 허위 보도가 아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제 공개를 했던 거죠. 이 녹취록 공개 내용을 의하면 어쨌든 경찰이 안철수 원장의 뒷조사를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뒷조사가 단순히 한 개인의 민간인을 뒷조사했다는 수준을 넘어서고요. 작년 1월이면 어쨌든 안철수 원장이 대선 후보로 계속 거론됐던 시점입니다. 박원순 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계속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분인데 술집에 다닌 거는 그야말로 공직자의 후보 검증하고는 무관한 건데 뒷조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암묵적으로 굉장히 광범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뭐 저는 완전히 보름사랑 얼마나 다녔냐 이게 공직자 검증하고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진 않는데요. 문제는 이걸 왜 그 국가기관이 세금을 들여서, 그러니까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국가기관이 세금을 들여서 이런 걸 하고 이거를 뭐 그런 게 나왔으면 그냥 공개를 할 건 공개를 해야지, 그걸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그 반대편 사람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하도록 그 정보를 그 숨겨두고 있는 게, 경찰이란 것은 그 범죄의 뭐 단서가 나와야 그 첩보 수집도 하고 수사도 하는데, 이건 사생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찰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점 잡기 위해서 불법으로 미행하고 사찰한 거죠. 이게 사찰이 이제 뒷조사인데, 뒷조사를 해야 협박할 무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뒷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해서 뭐 회사 뺏고 뭐 장학회 뺏고, 이게 이제 유신 때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명제 이 뭐죠?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소. 그렇죠. 인터넷 실명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죠. 그래서 그게 하여튼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그게 이 소송도 저하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기획을 했습니다만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 좀 하시죠. 아닙니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청같이 정말 이제 그 협박을 제대로 하려면, 협박에 쓸만한 무기를 골라낼 정도의 그 사찰을 제대로 하려면 감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청은 1대1 실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감청을 하려면 한 사람이 계속 그 사람 듣고 있거나 따라다녀야 돼요. 엄청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 감청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 위험한 인물들을 국가가 골라낼 필요가 있는데 그 골라내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창문, 국민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뭐냐면 그 국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모니터링을, 인터넷에서 쭉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를 모니터링 하다가 뭐 이제 불온해 보이는 글, 예를 들어서 뭐 그 김종익 씨의 그 MB 아웃 동영상, 딱 이런 거 보고서는 이제 저거 올린 사람이 누구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인터넷 실명제가 어떤 제도냐면 인터넷에 글이든 뭐든 올리는 사람은 자기 이름과 주민번호, 그러니까 그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이게 그러면 말하자면 감청이나 사찰을 하기 위한 타겟
말은 타겟을 찾는 도구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명제가 활용됐었다는 건데 김종익 씨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 봅니다. 김종익 씨가 생활의 다른 면에서 전혀 어떤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딱 MB아웃 동영상 때문에 이제 밝혀졌는데 직호 영상인가 뭐 그렇죠. 예. 그게 참 재밌는 게 실제 영상 만든 사람은 지금 아직도 사정 당국이 누군지 모르고 김종익 씨 올린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 MB 동상 그 동영상 만든 사람은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에는 실명제가 적용 안 되거든요. 근데 김종익 씨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네이버에는 실명제가 적용되거든요. 이게 이제 민간 사찰의 도구로 이용됐던 것인데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난 겁니다. 그 위헌 결정을 한 가장 뭐 핵심적인 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압축해서 하나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뭐 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2007년 그 칼럼에서부터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건데 2008년인가요? 실명제는 이게 뭐 불법 정보를 잡기 위해서 실명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국민한테 합법적인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그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딱 바로 그 문장,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운전이랄지 무슨 금융거래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탈세 위험이나 뭐 그 저기 자동차는 사람을 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도 붙이도록 하고 금융실명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온라인에 글쓰기 하는 게 그게 무슨 위험이 있느냐? 그 위험도 없는데 본인 확인을 명찰을 달고 사이버 스페이스로 가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스페이스에 들어오는 인터넷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다. 이게 현재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중에 실명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글 자체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하면 실명제 하지 않더라도 수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지 않아요? 그 얘기도 현재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결정인데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봤는데 그 논리도 있어요? 그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IP 추적을 해서 그 누가 그 글을 올렸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그게 누군지 확인하려면 IP 추적까지 해야 된다. 정말 그 사람을 처벌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종전에 그 실명제로 하던 것이 국가 말하자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담보로 국가기관이 편리하자, 자기들이 수고를 덜자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거군요. 그 얘기도 현재 결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수사 편의에 너무 치우쳤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렇게 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그래도 실명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더 질서 있고 책임 있게 인터넷 세상에 글을 남기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서 유지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실명을 걸고 그러니까 실명이 아니라 본인 확인 정보를 걸고 글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사기관이 저 글이 누구 글인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업자가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또 따로 있거든요. 통신자료 제공이라고 해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인데요. 그 조항 때문에 그 수사의 용도로 이용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실명제를 그러니까 원래 그 본인 확인 정보를 이용자들이 사업자에게 맡겼던 그 용도를 벗어나는 사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다라는 그런 판시도 역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가 원래는 넘어가시면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그래요. 택시 기사님 신변보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변보호요? 지금 저기 본인은 현재
신변상 위협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특별하게 신변 보호의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안심이 안 되는데요. 아마 진상조사 특위에 계신 분들이 뭐 힘이 센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택시 기사님은 공익적 지위에서 세상에 이제 다 알려졌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그랬다가 더 큰 문제가 되니까 택시 기사님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씨가 지금 캠프가 전혀 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 사찰 문제 터진 다음에 민주당에서 민간 사찰 진상특위가 만들어졌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이제 불출마 종용에 따른 또 다른 당 차원의 지금 조직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택시기사 신변 보호하는데 민주당 측이 유리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민주당이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무소속에 있는 안철수 씨와 관련된 건데 민주당이 나서느냐.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야권 전체의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여튼 헌정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하여튼 육군대위의 대통령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 또 언론사의 대표, 인터넷 언론사 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욕설 발언과 관련된 상반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해석으로 국가 원수를 모독죄를 부활시킨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선 육군 대위의 와 관련된 판결이 어쨌든 지금 유죄를 선고했죠, 군사법원에서. 맞습니다. 예. 그 논리가 어떤 거죠? 상관모독죄고요. 어쨌거나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 체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상관모독죄는 이제 어떤 고위 군인의 명예감을 보호하고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부하가 이제 상관한테 이제 대드는 거를 공개적으로 대들면 이제 다른 부하들이 그걸 보게 되면 다른 부하들도 이제 기강이 해이해지고 지휘체계 확립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든 법이죠. 이게 이제 형법에서는 원래가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었는데, 이게 유신 시대 때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졌고, 군 형법에서는 일종의 이제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건 없는데 상관 모욕죄, 상관 모욕죄 중에 이 상관에 과연 대통령도 포함되는가가 이 사건의 쟁점 중에 하나인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법전을 쭉 찾아봤는데 상관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해 놨더라고요.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욕설을 하면 이 부분에 적용되는 거는 명확한데 이게 보통 인천공항 팔아먹지 말라. 그 다음에 BBK 관련된 내곡동 땅과 관련돼서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는 이런 글인데, 사실은 좀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거는 분명한데. 아니죠. 성립은 안 하죠. 왜냐하면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모욕죄가 되는데 이 대통령 보고 지금 고소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상관모욕죄로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상관모욕죄로 의율을 했던 건데, 이게 약간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개인사적인 이유로 지금 군대를 안 갔습니다만, 안 가고 지금 국내에서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군인은 국방의 의무 신성한 의무지만
어찌됐든 지금 징병제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틀림없이 강제가 있고, 그리고 강제인데 그것을 이제 스스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한 거죠. 그냥 어찌됐든 이제 강제로 지금 하는 건데, 거기 갔다고 해가지고 이 말도 못하게 하고 저 말도 못하게, 일반인은 할 수 있는데, 또 지난번에 그 군 불온서적 그 리스트도 있어요. 이 책 못 읽게 하고 저 책 못 읽게 하고, 그런 게 전 매우 좀 부당하고, 좀 군인들을 너무 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지금 노예 취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한테 틀림없이 투표권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인들을 정치적인 주체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끼리 뭐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인 투표권만 준다고 했을 때 과연 정치적인 주체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냐. 결국에 우리가 군대에 보낸다고 하면서 그걸 핑계로 지금 시민의 권리를 지금 박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저도 지금 박 교수님의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상관모욕죄의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군 규율을 통솔하게 군 규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리고 이게 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포함 안 되는지가 불명확하고 이렇다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아닙니까?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헌법에 합치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면, 이때 상관이란 것은 성질상 구체적인 지휘관계에 있는 상관을 이야기를 한다. 직속 상관이라든지 그것만 이야기하지, 일반 통치권자로서의 그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그 보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술 마시면서 뭐 욕을 한다고 해갖고 군지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우리 확대 해석을 금지하는 재형법정주의에도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사법원의 2심도 이제 군사법원인데, 군사법원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대법원까지 갈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 저는 무죄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사례 좀 말씀드리면, 그 티파티라고 아시죠? 이제 어떤 정치적 분석에 따르면 이제 뭐 극우 세력이다라고 뭐 분류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 조직입니다. 미국에는 군인 티파티가 있습니다. 군인 티파티. 그래서 현지 군인이 그 군인 티파티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군인이라고 해도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투표권이 바로 그 군인이 그 정치적인 자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 상징인 거죠. 그렇다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투표와 관련돼서 이런 그 정치적인 표현은 또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게 박 교수님이 직접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투표권은 부여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체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신 때 그 군인들 줄 세워놓고 찬성 이쪽 찍고 반대 이쪽 찍고 이거하고 비슷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군인들은 폐지됐던, 유신 시대에 폐지됐던 국가 원수 모독죄를 적용을 받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국가원수 모독죄가 군인에 대해서는 지금 부활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유지가 되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유신론이, 유신 5.16 이게 부분이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군사 법원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지금 과거 회귀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 법이 조금 좀 불비한 부분도 있는데, 위헌법률제청이나 이런 것도 좀 그렇게 하고 되지 않나 국회에서도 이렇게 또 오남용이 없이 명확하게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네요. 오늘 상당히 많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마지막. 어쨌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유익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더 네. 유익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네. 이번에 뭐 7개월치의 어떤 사생활 그 압수수색, 예, 또 7년치? 7년치, 네. 7년치. 또 뒷조사, 무슨 사생활 뒷조사에 이은 협박, 뭐 또 이 노동자들에 대한 그 상시 감청, 또 국가원수 모독한 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뭐 이런 이 유신 시대 때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사태들이 지난 2주 동안에, 단 2주 동안에 이런 많은 것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계속 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저희의 그 정치적인 그 권리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2주 후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아, 또 그래 다 소화를.